염의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염도차 발전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바닷물을 이용해서 총 에너지 잠재량이 약 2.6 테라와트에 달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대략 1기가와트 정도, 그러한 높은 잠재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뉴턴이 사과나무아래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혜입니다. 우리 흔히요, 남에게 잘 베풀지 않고 지갑 잘 안 여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죠? 사람 참 짜다, 짠돌이다, 이런 얘기 하죠.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짜다라는 말은 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곤 하는데요. 근데 이 짜다라는 단어가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오늘 강연에 모셨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정남조 박사님 소개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날아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정남조라고 합니다. 오늘 짜릿짠 바닷물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연문차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텐데요. 아마 제 강연이 끝나고 나면 이 짠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박사님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주도에 그러면 연구소가 있는 건가요? 저희 본원은 대전에 있고요. 네. 연문차 발전을 하는 연구센터가 제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연문차 발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큰 결심을 하고 제주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연분차 발전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다양한 발전소, 발전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연분차는 처음 듣거든요. 어떻게 이 소금의 차이로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염이라는 물질의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청정의 에너지 기술입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시연과 함께 이 연분차 발전이 어떠한 원리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연분차 발전의 현재 연구개발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박사님 아직은 조금 생소하지만 이 연분차 발전에 대해서 우리 이해가 쏙 될 수 있도록 좋은 강연 부탁드릴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우선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지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에너지를 10번째로 많이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한 해에 소비하는 에너지 비용이 약 195조 원. 이것은 우리나라가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나 반도체를 한 해에 수출하는 수출액 172조 원보다 무려 23조 원이나 많은 막대한 비용입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에너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존재하지 않은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나 원자력 발전소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존 자원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약 96%에 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는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약 3.5%에 불과한데요. 이것은 전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잘 아시는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 그리고
태양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생물들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수력, 지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예,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바다를 이용하는 해양 에너지가 있습니다. 해양 에너지로는 보시는 것과 같이 파도를 이용한 파력,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이용한 조력, 해류의 이동을 이용한 조류 발전, 그리고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도 차이를 이용한 온도차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문차 발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 에너지는 무한 청정의 바다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블루 에너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러한 해양 에너지 중에서 연분차 발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연분차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염이란 무엇인가, 염의 정의서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이라고 하면 아마도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 머릿속에 소금을 떠올리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생산하는 곳을 우리가 염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좀 더 학술적으로 의미를 좀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정전기적으로 결합된 이온 물질의 화합물이다 라는 정의를 말하곤 합니다. 좀 전문 용어가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요. 좀 더 풀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는 나트륨이나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염기의 성질을 가진 플러스 양이온입니다. 그리고 염소나 질산염, 탄산염, 황산염 등은 산의 성질을 띠는 음이온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이온성 물질들이 서로 친해져서 새로운 이온 결합을 한 물질이 됐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염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염인 소금이 바로 그것인데요. 이 소금의 학술명은 염화나트륨 NaCl입니다. 양이온인 나트륨과 염소인 음이온이 합쳐진 이온성 화합물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염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거나 도로가 결빙됐을 때 제설제로 사용하는 염화칼슘도 바로 대표적인 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염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염분차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염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는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염이 소금이고 그 소금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러한 염의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에너지 기술이 염분차 발전 또는 염도차 발전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염은 그렇지 않은 놈도 있지만 대부분이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소금이 무게 기준으로 물의 3.5% 녹아있는 용액이고요. 반면 강물은 소금이 0.05% 녹아있는 용액입니다. 그러면 바닷물과 강물 사이에 농도 차이가 발생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닷물을 이용해서 염분차 발전을 할 때 총 에너지 잠재량이 약 2.6 테라와트에 달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단위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대략 1기가와트 정도 되는 것을 감안을 하면 약 2,60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발전을 하는 것과 상당하는 그러한 높은 잠재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서 이해를 좀 넓히도록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닷물과 강물이 1초에 1톤씩 흐른다고 했을 때 염분차 발전 잠재량은 약 2메가와트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하는 에너지가 1kW, 한 가정이 5에서 6kW 정도를 소비하니 굉장히 큰 양이죠. 그러면 좀 더 농도가 진한 그 바닷물은 뭐가 있죠? 예, 바로 사해라는 바닷물이 있습니다. 사해는 소금이 약 20% 녹아있는
염용액인데요. 이러한 사해와 강물을 통해서 염분차 발전을 동일하게 했을 때 약 12메가와트, 굉장히 많은 에너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생각하면 강물이 없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짠 사해와 일반 바닷물을 통해서도 염분차 발전이 가능합니다. 약 5.4메가와트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염의 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염분차 발전에는 몇 가지 방식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실용화된 방법은 압력지연 삼투법과 역전기 투석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압력지연 삼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압력지연 삼투법은 이러한 염의 농도 차이에서 발생하는 물의 이동 현상, 그러니까 바로 이 삼투압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왼쪽에는 농도가 낮은 강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오른쪽에는 농도가 높은 바닷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용액 사이에 물만 투과할 수 있는 반투과성 분리막을 둡니다. 이 반투과성 분리막에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물 분자는 쉽게 통과가 되지만 소금 분자는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두 용액은 서로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낮은 농도에 있는 용액 안에 물 분자가 높은 농도 쪽의 용액 속으로 이 반투과성 분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용액은 농도의 평형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은 두 용액의 농도가 같아지겠죠. 이때 두 용액의 수위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 두 용액 사이의 높이 차이가 삼투압인 것이죠. 그러면 이 두 용액의 농도 차이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높이 차이가 더 나겠죠. 결국 삼투압이 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삼투압은 그래서 일종의 위치 에너지와 같고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바닷물과 강물 사이에서는 26기압의 삼투압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략 240m에서 물이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와 같은데요. 이와 같은 삼투압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게 되면 전기가 생산됩니다. 이러한 원리가 압력지연 삼투법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이러한 압력지연 삼투법의 기본 원리는 삼투 현상인데요. 이 삼투 현상은 1876년에 독일의 화학자 트라우베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쉽게 이 삼투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겨울철에 우리 어머님들이 주로 하시는 김장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장을 하기 전에 배추를 소금물에 담그는데요. 이렇게 되면 배추 안에 있는 수분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소금물보다 낮기 때문에 배추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배추가 절여지는 그런 원리가 또 삼투 현상이고, 반대로 콩을 두부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물에 넣게 되면 상대적으로 물보다는 콩 내부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콩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콩이 불려지게 되는 이 원리도 삼투 현상이고,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심하게 한 뒤에는 갈증이 많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운동을 해서 땀으로 수분도 배출되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이와 같은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도 배출이 되는데 물만 많이 흡수를 하게 되면 우리 세포가 상대적으로 물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지만 전해질은 보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겠죠. 그래서 뇌에 부종이 생긴다든지 해서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재밌는 예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건빵 안에는 별사탕이 꼭 들어있죠. 사실 드셔봐서 아시겠지만 이 건빵이라는 놈이 몇 개 먹으면 입이 퍽퍽해져서 좀 불편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별사탕을 하나 먹는 순간
굉장히 입안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이와 같이 고농도의 당을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 침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역전기 투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기 투석법은 염의 농도 차이를 이용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이온의 이동 현상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이온의 이동 현상으로 이온의 전이차가 생겨서 발생되는 전압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좀 어렵죠? 저희가 앞에서 염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고, 소금은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양이온 교환막과 음이온 교환막이 지금 교차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온 교환막은 이온을 선택적으로 분리해서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낮은 농도의 강물과 높은 농도의 바닷물을 그림과 같이 공급을 해주면 소금 속에 있는 나트륨 양이온은 양이온 교환막으로만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염소 음이온은 음이온 교환막으로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이온의 분리 이동에 의해서 이온의 전이차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전압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압이 만들어졌으니까 전자만 있으면 전기가 생성이 되겠죠.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는 플러스 역할을 하는 산화 전극이 있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환원 전극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전극 사이에 전극 용액을 공급해주면 산화 전극에서는 전자를 배출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환원 전극에서는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자가 보시는 것처럼 산화 전극에서 환원 전극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자 이동에서 전기가 발생되는, 즉 역전기 투석법은 이온 교환막에 의해서 분리되고 이동되는 이온의 전이차에 의해서 전압이 생기고 이 전압에 의해서 힘을 얻어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가 발생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역전기 투석법의 기본 원리는 전기 투석법입니다. 이 전기 투석 현상은 1890년도에 독일의 화학자 오스트발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이 전기 투석 현상 역시도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깨끗한 물을 만드는 그런 공정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닷물에서 먹는 물을 생산하는 해수 담수화 기술이 대표적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는 각종 폐수를 깨끗하게 정제하는 그런 곳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품 제조 공정에서는 치즈에 소금, 염이 있는데 이 염을 탈염시키는 공정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유기산을 분리하는 공정, 그리고 당을 정제하는 공정에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바닷물에는 브롬이나 마그네슘과 같이 고가의 금속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속들을 회수하는 공정에도 이용되고 있고 기타 의약, 전자, 자동차, 철강 등에도 이러한 전기 투석법이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염분차 발전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은 역전기 투석에 의한 염분차 발전 장치를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이 장치가 바로 그 장치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좀 주문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 농도가 낮은 수돗물인데 지금부터는 강물이고요. 이쪽은 농도가 높은 소금물인데 지금부터는 바닷물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전자를 발생시키는 전극 용액입니다. 그러면 강물과 바닷물이 준비됐으니 염분차 발전이 가능하겠죠. 바로 이 장치가 역전기 투석 장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산화 전극 그리고 반대편이 환원 전극입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이 하얀색 막이 여러 개가 지금 겹쳐 있는데 이게 색깔은 똑같지만 하나는 양이온 교환막, 하나는 음이온 교환막이 교차로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치도 준비되어 있고 강물과 바닷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전기가 생산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 강물과 바닷물을 틀어줍니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나트륨 양이온과 염소 음이온이 지금 분리되고 이동되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전압이 전이차에 의해서 생겼을 테고요. 그러면 전자만 이동시키면 이제 전기가 발생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생성시켜주기 위해서 전극 용액을 공급을 해주면 이제 전기가 생성됐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와 같이 전기가 생성돼서 잘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러한 연분차 발전이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쳤는지 대략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연분차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죠? 강이 바다를 만났을 때 에너지가 생성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아마도 이러한 생각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54년도에 패틀이라는 분이 강이 바다를 만나면 에너지가 생성될 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흘러서 처음으로 이 연분차 발전에 대한 첫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1973년도에 이스라엘의 시드니 롭 교수님이 처음으로 이 압력지연 삼투법에 대한 고안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연분차 발전 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는 기초 기술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정체되어 오다가 드디어 1990년도 말에 노르웨이의 국영전력회사인 스타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실용화를 위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실험 공장을 건설을 하고 드디어 2009년도에 4kW급 압력지연 삼투법 발전 플랜트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반면 역전기 투서법은 1977년도에 역시 시드니 롭 교수님이 처음 고안을 했고 그리고 2010년도에 네덜란드의 레드스트레이크라는 회사에서 1kW급을 발전 플랜트를 개발에 성공을 했고 현재는 50kW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6년까지는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202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새만금처럼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인 앱솔루틱 코스웨이에 200메가와트의 대용량 역전기 투석 발전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역전기 투석법을 이용한 킬로와트급 발전 플랜트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이나 이탈리아 등이 이러한 연분차 발전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비를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뿐만 아니라 GS건설이라든지 태영건설과 같은 기업 그리고 광주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와 같은 여러 대학들이 연구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연분차 발전에 많은 성원과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연분차 발전의 실용화로 연결된다면 연분차 발전은 미래의 혁신적인 차세대 에너지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짠 사람은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게 없는데요. 짠 바다는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게 많네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해양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염분차 발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이것만의 장점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해양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물론 다른 해양 에너지들도 잠재력이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이 염분차 발전이 가진 장점은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이 240m에서 떨어지는 위치의 에너지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에너지 밀도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 가지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이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시스템을 작게 하면서도 발전 효율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장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이점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염차 발전이 실제 신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장점이 있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지 않거나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염차 발전은 저농도의 용액과 고농도의 용액을 인간 스스로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신재생 에너지 원보다는 좀 더 자연 의존성이 덜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 강연 덕분에요. 짜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미지가 확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염분차 발전은요, 아직은 유엔이 인정한 신재생 에너지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곧 신재생 에너지로 등재될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